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방송, 소통하는 방송 EJ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J의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소통하는 방송이니까요. 뭐 저기 TV 보시다가 심심하시면 유튜브로 오셔서 뭐 궁금하신 거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하여튼 유튜브 쪽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올려주시면 저희가 되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유튜브에 많이 올려주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저 주말 휴일이 조금 편안했었죠, 이번 주에는. 지난주 미증시 크게 올라가는 걸 좀 보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했고요. 그리고 차트적 위치도 상당히 좋았잖아요. 맞아요. 이뻤고. 그리고 또 어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증시에 수급도 잘 들어왔었고, 근데 이제 그 모습들이 오늘도 이어졌다라는 게 오늘 월요일 출발이 상당히 가벼운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게 외국인들이 현물하고 선물하고 쌍끌이로 같이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도 같이 뭐 현선물 전부 다 매수를 해서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없으니까 맘 놓고 샀나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에 브레이더넛 짱님께서 월금짱, 브레이너드 짱님. 브레이너드 짱님. 월요일, 금요일 짱. 연준 부의장님이시잖아요. 브레이너드가. 우리 이번에는 일단은 오늘따라 뭔가 호흡이 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안 맞으니까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좀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저 금요일에 이어서 이 외국인들 현선물 시장에서 같이 동시 매수를 하면서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배경에는 지난 주말에 미국 PC 물가가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됐죠. 자, 그런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중국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녹아있는 그런 시장이었었는데요. 자, 이 얘기는 제가 금요일 날 해드리려다가 못 해드렸는데 조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정치가 조금 변화 가능성이 엿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저 시진핑의 그네를 가려서 2인자인 리커창 총리는 그동안 계속 그냥 뭐 숨죽이고 가만히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근데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얼마 전에 이 정면으로 대놓고 이 시진핑 주석의 정책을 제로 코로나 정책 이거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저거 이상하다 뭐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 얼마 전에 이 중국 쪽에서 내부 권력 쪽이 조금 변화 기류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뭐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주룽지 총리라고 있죠. 예전에 중국의 총리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도 올해 뭐 봄에 갑자기 나오셔서 이 시진핑의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그쪽 텐진 대학교 그쪽의 학생들도 막 이렇게 반발을 하고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민심들이 조금 흉흉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알면 종목이 보여요. 하지만 중국 정치 상황이나 미국 정치 상황을 알면 그거는 큰 틀에서 시장이 보입니다. 자, 근데 지금 중국 쪽이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정치가 저렇게 권력 구조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 위에 당 서기가 있죠. 시진핑 주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진핑 주석 포함해서 7명, 그러니까 서열 1위부터 서열 7위까지가 정치국 상무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 사람들이 전부 다 중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덩샤오핑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계약 개방을 하면서 중국은 혼자 끌어가서는 도저히 될 나라가 아니니까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같이 끌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 체제가 쭉 굳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정치국 위원들이 있는데요. 저거는 넘버 원에서 시진핑 주석부터 권력서열 25위까지가 저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이상한 일이 좀 하나가 생겼어요. 주룽지 총리도 나서서 비판을 했고,
그다음 리커창 총리는 시진핑 주석의 그 정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했고요. 저기 저 화면에 보이는 저 인물은 라오 시진이라고 저기 저 텐진시 시장이자 당 부석이에요. 근데 시진핑의 핵심 측근 중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 저 바뀌게 되면 25위에 있는 정치국 위원까지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도 나오는 굉장히 다크호스였어요. 시진핑의 최측근이었고. 그런데 저 텐진시 그 당 중앙 당에서 하는 그 기간지죠. 거기에서 그런 짤막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뭐냐 하면 저 라오 시진 저 동지가 지병으로 인해서 뭐 응급처치는 했지만 그냥 뭐 사망했다라는 그런 짤막한 보고장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석연치 않은 겁니다. 묘하게 시진핑의 권력이 약화돼가는 그런 부분하고 겹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정치적으로 뭐 끌어내려야 내가 이렇게 좀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권력 투쟁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겠지만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는 개방을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기에 따라서 어떻게 좀 이게 권력 구도가 가느냐에 따라서 뭐 우리나라 시장에 대형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뭐 일부 외신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뭐 당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지금 리커창이 부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시진핑이 군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체크해서 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시장에 가는 길을 알려주는 그런 포인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같이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찾아들고 있는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제 전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에 대한 마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대외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접하셨겠지만은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완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가 매수세에 대한 힘이 강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나스닥 일봉 차트의 모습 보시게 되면요. 지난 금요일장 이전까지는 20일 이동평균선에 갇혀 있었던 시장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20일 이동평균선을 빠르게 올라와 있는 형태이고요. 물론 이제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뭐 연속적인 상승에 대해서 확인은 오늘은 못하지만은 내일장에서 다시 한번 또 열리는 시장을 봤을 때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시장에 그동안에 좀 억눌렸었던 저가 매수세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시장 심리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했을 때 주 후반에 3거래일 연속 양봉이 연출됐다는 점도 상당히 특징적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의 위치가 지금 현재 지난 바닥권 위치까지는 아직은 회복하기 이전인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급한 반등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연중 저점 라인 때까지 올라온 상태이고요. 나스닥보다 좀 더 강한 모습으로 해서 전반적인 업종 사이클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 그동안에 실적에 대해서 좀 부진하게 좀 전망했던 내용들도요. 지금은 전반 이 모든 섹터에서 실적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이야기 드리겠고요. 일단은 미증시 내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도 좀 살펴봐야겠지만은 우선은 지수만 보더라도 시장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회복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도 장 초반 때부터 해서 상승세를 꾸준히 유지를 해주었고요. 마감 때까지 양봉을 유지를 해줬는데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 연중 저점 라인 때 박스권에 대한 흐름들을 좀 돌아온 상태이고요. 일단 분봉 상태에서 이 전강 후약은 아니었고 이 장 후반 때까지 강한 모습들 유지해줬다는 거 특징적인데 일단 이와 같은 시장 분위기를 만든 것은 지난 금요일장에 우리 시장에 계속해서 이 상승세를 유지했었던 수급과 상당히 동일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좀 나왔고요. 특히나 기관의 수급보다 의미 있게 외국인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아시겠지만은 외국인이 들어오는 환경에 대해서 좀 바뀌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조정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 비롯해서 주요 통화에 대한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물론 이제 환율은 뭐 여전히 1230원 라인 때
이제 막 1250원 라인대를 내려왔는데 물론 이제 고환율에 대한 위치는 여전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포인트보다는 환율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지금은 최근에 와서 이 5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꾸준하게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와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에 대한 이 부담감이 좀 낮아지면서 시장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얼마만큼 들어오는지를 체크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주에 베이지몽이라든지 고용보고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달러 인덱스라든지 원달러 환율에 대한 배경이 된다라면은 상당히 시장은 적극적인 저가 매수세를 보여줄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그런 측면 본다라면은 그동안에 낙폭과대되었던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도 나오겠지만은 바스켓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바스켓이 큰 기업들에 대한 수급에 대한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그들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면 당연히 그들을 따라가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미증시 내에서도 기술주의 움직임 강했던 것처럼 우리 시장에서도 IT 섹터의 전반적인 수급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자. 지난주 후반 그리고 또 오늘 월요일장까지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좋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포커스 EJ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로봇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장 초반에 로봇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가 뭐 두 자릿수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자, 이거는 뭐 다른 부분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이 로봇 관련되는 부분들이 커가는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사가 좀 있었죠. 자, 지금 미국 쪽에서 지금 노동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좀 전에 지하철에서 뉴스를 좀 보다 보니까 양천구에 뭐 어떤 식당을 하시는 분이 38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사람을 못 구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거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구인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 쪽에서 오늘 나온 기사가 산업용 로봇 주문이 전년도보다 40%가 증가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결국은 우리는 이 로봇 좋거나 싫거나 이 로봇하고 같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그 인건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일을 뭐 하루에 24시간 시켜도 로봇은 뭐라 안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 같은 경우는 큰일 나죠. 뭐 다치기도 하고 큰일 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런 쪽으로 푸시해 나가려고 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되게 안타까워요. 이 로봇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중국산 로봇이 거의 뭐 우리나라 시장을 저런 때 식당 같은 데 쓰는 뭐 서비스 로봇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거의 장악을 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벌써 2020년에 중국은 하이크로봇이라는 기업이 매출을 5천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굉장히 초라하죠, 성적이. 뭐 이제 100억, 200억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자,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쓰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납품 단가를 표시해 놓은 건데요. 저기 보시게 되면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는 뭐 국산은 5천에서 1억 정도 가격이 대당 가격이 이 정도 하고요. 물론 뭐 품질은 우리나라께 품질은 좀 좋답니다. 근데 중국산은 3, 4천만 원이면 한 대를 살 수 있대요. 그리고 무인 운반 로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거는 3천만 원 정도 하는데 저 중국산은 1,500만 원 정도 딱 절반 값이죠. 이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 쪽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뒤처지는데요. 자, 이거는 하루속히 빨리 뭐 이렇게 좀 바로 잡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신정부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죠.
110대 국정과제에 보게 되면 이 로봇 산업도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요. 저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에 하신 얘기인데요. 뭐 재활 로봇, 그러니까 의료용 로봇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쪽에 뭐 연구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의료용 로봇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도 추구하는 바와 비슷합니다. 삼성에서 그 입는 로봇 있잖아요. 뭐 다리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 이렇게 걷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들, 뭐 그런 로봇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료용 로봇 관련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는 그냥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한 게 제가 캡처해 놓은 부분이고요. 다른 쪽도 로봇 산업에 적극 육성을 하려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뭐 종목을 조금 보자면 처음에 에브리봇이라는 로봇이 로봇 관련주가 있죠. 자, 근데 이거를 조금 우습게 생각하려면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로봇 청소기 만드는 회사니까. 로봇 청소기가 무슨 로봇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요거는 삼성 쪽에다가 ODM으로 납품을 합니다. ODM이라는 거는 OEM하고 또 틀려서 개발 능력을 갖고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자, ODM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로봇 청소기의 보급률이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10%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거의 다 한 대씩 다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의외로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중에 지금 뭐 흑자나는 종목이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에브리봇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흑자 기조를 조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또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보면 요것도 끼가 좀 있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뭐 한번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5만 원 넘어갔었죠. 그쪽에서 쌍봉 형태의 모습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쭉 밀려서 37,400원 정도 돼 있는 상태인데요. 자, 뭐 지금 현재 구간은 눌러주는 구간이다라고 보시고 차분하게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로봇 관련주는 T-로보틱스가 있죠. 자, 이 T-로보틱스는 뭐 무인 운반차,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로봇 관련주하고 조금은 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T-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뭐 적자 났다 흑자 났다 막 조금 그러는데요. 일단 1분기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보다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의 로봇 관련주들이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작년 연말에 고점을 찍고 올해 뭐 3월 달에 또 그 근처까지 올라갔다 밀린 모습이 나와요. 자,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죠. 그동안 정말 바보짓 하던 종목들, 뭐 네이버나 뭐 이런 것들이 오늘 4%대 이렇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시장이 조금 시장 움직임이 활발해지면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이 T-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은 로봇스타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로봇스타는 그때가 2018년도였었죠, 아마. 그때 LG전자로 인수된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 T-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을 주로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이 로봇스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예전에 로봇 관련주들이 몇 종목 없을 때, 그럴 때는 뭐 제일 먼저 앞장서서 움직이곤 하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끼는 좀 조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LG그룹 쪽이 그룹 차원에서 이 로봇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뭐 TF팀을 정식 팀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LG그룹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계속 해오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로봇스타도 인수를 하게 됐었으니까 요거도 한번 눈여겨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 조금 탑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적이 있죠. 이 미래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이 로봇 관련주가 아니라 장비 업종이에요. 반도체 장비 업종 요런 데 속하게 되는데, 자, 뭐 그거보다도 이 로봇 관련주로 이렇게 좀 시장에 조명을 받았을 때 그때가 훨씬 더 탄력 있게 움직입니다. 참고로 이거 월봉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17년도까지 약 10배 이상의 대시세를 한번 줬습니다. 이때가 의료용 로봇 쪽이 막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큐렉스하고 미래컴퍼니하고 정말 많이 잘 갔던 그런 때였어요.
자, 근데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죠. 10배 이상 막 이렇게 5배, 10배씩 이렇게 대시세를 준 종목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쉬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거 그동안 저렇게 가는 거 보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좀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4년간을 하락 조정기를 거쳤어요. 자, 그렇다 4년간을 그렇게 거쳤다라면 이제는 뭐 한 번 정도 또 움직일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결정적으로 이거를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물론 뭐 이 로봇 쪽에서 나온 매출은 아닙니다. 로봇 쪽에서 나온 매출은 아닌데 전년 동기 비해 갖고 한 123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 전환을 했고요. 이 미래컴퍼니는 복강경 로봇 레보아이를 만든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 레보아이는 미국에 오래 있었죠. 비뇨기 학회에서도 저기 화면에 나오는 저 레보아이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복강경 수술도 뭐 직접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실적도 뒷받침이 되면서 의료용 로봇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된다라면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포커스 EJ는요,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 동안에 칸 영화제에 대한 소식이 좀 나왔고요. 이 때문에 오늘 이 극장 관련된 종목들, 또 영화 산업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낙폭과대 인식에 의한 종목들을 좀 살펴보는 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시장에 대한 주목받지 못했었던 영화과 관련된 종목들 새롭게 좀 관심사로 올라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이 송강호 그리고 또 박찬욱 감독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흘러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수혜가 앞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칸 영화제에 대한 이 경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극장 산업에 대한 이 훈풍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뭐 해외 블록버스터부터 해서 국내 영화 배급까지 흥행을 좀 보이면서 이번 달 영화관 사업이 상당히 흥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영화관 관련된 종목들 모두 다 좀 강했었는데요. 제가 뒷부분에 한 번 더 주가를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때문에 뭐 앞으로 컨텐츠에 대한 K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CJ그룹은 뭐 기존에 있었던 식품 산업뿐만 아니라 월메이드 컨텐츠 제작에 대해서 투자를 아주 본격적으로 통큰 투자 20조 규모에 대한 이야기까지 꺼내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컨텐츠에 대한 관심으로 시장이 이동될 수도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이 영화관 관련된 종목들과요, 그리고 또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면서 주가 흐름 이야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영화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했는데요. 뭐 CJ, CGV부터 해서 영화관 관련된 종목들 모두 다 좀 강했습니다. CJ, CGV 같은 경우에는 오늘 8%대 상승 마감을 했고요. 장중 상승각은 더 높았었죠.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트리 중앙, 이 종목도 영화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6%대 상승을 했는데 그동안에 사실 고점을 낮추는 주가 조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영화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영화 사업 관련해서 쇼박스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오늘 월등히 좀 강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영화 컨텐츠에 대한 관심, 결국에는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제작하는 회사의 관심도 이어졌는데요. 자, CJ ENM도 장 초반 출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음봉으로 해서 이 좀 상승폭을 좀 반납하긴 했지만은 장 초반에 6%대 출발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장대 음봉을 맞았던 위치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저가 매수세를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표적인 제작 회사들 중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도 브레이크를 잡아가는 시작이라고 보여지고요. 스튜디오, 네, 이 산타크로스
이 종목도 최근에 좀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영화 컨텐츠뿐만 아니라 드라마 쪽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마 네트워크스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인식이 좀 클 것 같아서 내일장에 대한 기대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컨텐츠에 대한 관점인데요. 좀 더 확장해서 본다라면은 방송, 연예, 컨텐츠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엔터테인먼트도 상당히 가겠습니다. 대표적으로 JYP 엔터테인먼트, 그동안의 재무제표에 대한 건전성이라든지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신뢰감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었는데 JYP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4%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주말까지 해서 오리콘 차트에 대한 오리콘 매출에 대한 상반기 결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사실 JYP 엔터테인먼트보다는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SM 엔터테인먼트들이 오리콘 차트 그리고 일본에 대한 수입이 상당히 컸다라는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리고 SM이라든지 이와 같은 주가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겠다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소속 연예인에 대한 아이돌에 대한 언급이 좀 나왔었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늘 4%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백악관 초청이라는 이벤트로 해서 올라왔는데 일단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다라는 점 참고로 좀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이 엔터테인먼트까지 확장해서 보는 이유는요. 방송, 연예, 컨텐츠 일맥상통한 이와 같은 좀 컨텐츠에 대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섹터이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콘서트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서트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실적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에 대한 낙폭과대 인식, 저가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1분기, 2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서 넷플릭스가 실적 쇼크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긴 했었죠. 근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입자에 대한 수치가 10년 동안 내내 상승만 보였다가 이번에 조금은 주춤했다라는 평이었는데, 자, 이로 인해서 사실은 방송, 연예,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진했었죠. 자, 그런데 넷플릭스 기조는 사실은 여전히 강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넷플릭스에 대한 한국 컨텐츠에 대한 힘이 강하다라는 것. 그러면은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활동, 그리고 드라마 제작에 대한 활동,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자료는 엔터테인먼트를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컨텐츠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일부의 아이돌에 대한 집계이긴 하지만은 전년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가 구매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화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방역 해제 그리고 이 영화관 내에서의 이 취식 이런 부분들이 좀 해제가 되면서 리오프닝 효과를 크게 봤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이 소비에 대한 확진세 그리고 확장세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가 동반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드라마 제작 콘텐츠, 영화 배급사 관련된 종목들 모두 다 낙폭과대 저가 매수세 이 부분들 좀 강하게 보자 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당분간 좀 더 이와 같은 컨텐츠에 대한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요, 단편적으로 했을 때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달, 5월달, 지금 앞으로 6월달까지 계속해서 연이은 작품들이 나올 것이고요. 관심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반 사업뿐만 아니라 콘서트에 대한 연속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더 집중된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필 받을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전에도 제가 한번 추천을 해 드렸어요. 추천주에 있었던 종목인데 그게 2월 달인가? 뭐 그때 2월 말 정도? 그쯤에 아마 말 안 돼서 추천을 해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뭐 3개월이 지나면 재추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갖고 나오게 됐고요. 뭐 그때 추천드리고도 마찬가지로 뭐 한 6, 7% 정도 그 정도 수익률은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놔서 목표가를 달성은 안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장 분위기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뚜렷하게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니었으니까 뭐 그 정도 수익만 해도 괜찮은 뭐 그런 수익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오늘 두 번째로 다시 또 갖고 나왔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아는 한은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로봇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휴보라는 로봇 아시죠? 두 발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휴보요. 자, 그리고 그 평창 올림픽 때 그 성화 봉송하던 그 로봇도 전부 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저 휴보 아버지로 유명한 박사님이죠. 교수님이 설립을 하신 건데요. 자, 전체 저 직원들의 임직원들의 거의 대부분이 카이스트 출신의 연구원들이 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 뭐 그전에는 그 휴보라는 거 이족 보행 로봇 그쪽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비상장일 때는 그것만 해도 됐죠. 그것만 해도 됐는데 지금 상장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주주들이 또 떼쓰고 막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주주들 압박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사업 분야를 넓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얼마 전에 뉴스가 나온 그 현대로템하고 저 군용 로봇을 만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 다족보행 로봇, 그러니까 뭐 4족 이상을 다족보행이라 그러죠. 4족 보행 로봇에다가 그 뭐 총 같은 거 이런 걸 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안 가고는 안 될 겁니다. 저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저기다가 뭐 기관총이나 로켓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장착했을 경우에 그리고 무인으로 이렇게 전투를 치를 경우에 뭐 보병 뭐 1000명하고 맞먹을 수도 있다. 뭐 화력이 뭐 그렇게도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미래 전장에서는 저런 게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저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저기다가 꼭 총만 달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카메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달아서 경계 근무를 할 수도 있고 경계 근무를 시킬 수도 있고 정찰을 시킬 수도 있죠. 자, 지금 뭐 군대 가는 친구들이 한 20살, 만 20살 정도 되면 군대를 가죠. 2002년생 정도가 지금 뭐 이제 군대를 갈 텐데요. 그 친구들 뭐 저 태어난 사람 수가 출생아가 50만 명이 안 됩니다. 뭐 반 뚝 잘라서 여성 저 25만 명 빼면 25만 명이 남죠. 근데 저기 뭐 국회의원님들 아드님들 장관님 아드님들 이런 분들 군대 안 가잖아요. 뭐 살짝 1kg 오버됐다고 또 군대 안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군대를 가는 인원은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군생활 1년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25만 명 다 간다고 쳐도 2년 잡아도 37만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더 지나서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작년에 출생하는 26만 명밖에 안 됩니다. 13만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남자가. 그러면 그걸로 과연 우리나라가 군대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겁니다. 저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쪽이 저는 또 굉장히 좀 성장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성장 동력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주주들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 대표님이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좀 이렇게 찾아서 봤는데요. 뭐 막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22년이죠. 온기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중심에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협동 로봇이 있습니다. 자, 이 협동 로봇은 뭐냐면 로봇팔이죠. 그래서 저 로봇팔로 뭐 라면도 끓이고 저기 칵테일에 들어가는 얼음도 깎고 뭐 별걸 다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협동 로봇도 마찬가지고 뭐 다족 보행도 마찬가지고 이족 보행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로봇 기업들 이런 쪽은 거의 그런 거죠. 대부분의 부품들을 사서 그냥 조립하는 형태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저 부품을 100% 다
자기 자체 생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그러면 뭐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자체 생산하냐 뭐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100%는 아니죠. 하지만 주요 부품들 같은 경우는 이 회사 내에서 다 생산을 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국 쪽에 많이 밀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실적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전년 동기에 비해갖고 적자였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에는 6억 정도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흑자를 내고 싶으면 흑자를 내는 기업이었어요. 왜냐하면 2017년도까지는 흑자를 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 뭐 장사 같은 것들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연구에만 매진한 거예요. 자, 2017년도 그때도 미국 국방부나 뭐 이런 데다가 납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휴보 로봇을, 이족 보행 로봇을 납품을 하면 그쪽에서 자기들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뭐 거기다가 입력을 해서 뭐 그렇게 사용하는 것들이었죠. 자, 그런 형태로 흑자가 났었는데 연구 개발을 하느라고 적자가 난 상태에서 지금 흑자로 돌아선 거고요. 또 이게 그런 부분들은 글쎄 2017년도에 로봇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족 보행 로봇을 갖고 그 한 5도 정도 이렇게 기울여 놓은 상태에서 시합을 한 게 있는데요. 그때는 현대차에서 인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쪽이 2등을 하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기술력이 그쪽보다 뛰어나다라는 건 아니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미국 국방부에서도 좀 이렇게 도움을 주고 그랬으니까 뭐 기술력으로는 훨씬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단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설명은 어느 정도 드린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에 설정해 드렸던 27,000원 그대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0,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SKC입니다. 이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까지 해서 전반적인 IT 색깔에 있는 기업들이 낙폭과대 저가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수급까지 바뀐다라면은 가장 먼저 찾아올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리포트들 중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반도체 정책을 펼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 쪽으로도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SK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관심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죠. 전지용 동박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요. 새롭게 신사업하고 난 다음에 최근 몇 년 동안에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SKC 같은 경우에는 신규 증설 투자를 또 진행하면서 앞으로 부족했던 동박 산업에 안에서 캐파 증설에 대한 모멘텀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테슬라 모터스에 들어갈 수 있는 파나소닉의 공급을 좀 주로 해왔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CATL과 같은 중국의 이 전지 사업 쪽에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전지용 동박에 대한 시장 고성장, SKC에 대한 시장 새로운 점유율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캐파 증설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해드린다면은 2023년 그리고 2024년, 2025년도 때까지 계속해서 증설 투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와서 IT 종목들, 특히나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의 파트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드린다면은 국내 시장에서의 공급에 대한 라인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대한 공급 라인을 가지고 있는 혹은 해외 현지 생산에 대한 증설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워낙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고 또 이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커진 것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캐파를 늘려주는 것만큼 캐파 모멘텀이 상당히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이제 SKC의 전반적인 사업 구성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전지용 동박에 대한 고성장을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기존의 이 반도체라든지 뭐 IT 소재에 대한 공급이 기본적으로 안정된 사업을 가지고 있고요. 전지용 동박에 대한 사업이 계속해서 좀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주가에 크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좀 관심 있게 보자. 낙폭과대 인식이라면은 2차 전지 반도체 꼭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주가 차트 보면서요, 가격적인 전략 보도록 하겠는데, 주가는 사실 장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 모두 다 수렴되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충분히 힘을 응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가격선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 언더에서 좀 가격선이 좀 나타나 있는데, 이 라인대만 돌파한다면 충분히 쉽게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시초가 위치에서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고요. 돌파를 한다면 가격 산단을 18만 원 라인대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3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 그거 좀 하나 조금 여쭤볼게요. 자, 우리 꽃방어님이 질문을 해주신 게 있는데요. 새로운 글로벌 OTT 업체들 들어온다는 것 같은데 가장 수혜주는 뭘까요? 무쌤 이렇게 주셨네요. 제가 이제 뭐 유튜브 안에서 채팅으로 답변도 조금씩 드리기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방송을 겸하면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포인트는 해외 시장 진출할 수 있는 글로벌 OTT에 대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해외 교두보를 준비하고 있는 이 제작 회사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OTT라는 이 컨텐츠는 드라마, 영화, 제작 관련된 회사들을 보셔야겠죠.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CJ ENM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편수를 지금 이 드라마 또 영화 제작에 배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많이 눈부신 이 결과를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상당히 낮은 위치이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좀 더 부각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CJ ENM에 대한 관점의 리포트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좀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이 제작사는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일단은 CJ ENM이라든지 그 밖에 주요 이 OTT 제작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중간에 있는 기업들을 만나서 해외 진출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직접적으로 미국과 콜라보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매력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두 기업이 모두 다 주가가 사실 굉장히 좀 과거보다는 좀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등락을 좀 경험도 했지만, 지금 7만 5천 원 라인대에서 다시 한번 좀 주가 좀 큰 쌍바닥을 그리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충분히 저가 매수세에 대한 관심도 높을 위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글로벌 OTT에 대한 관심이요, 사실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 그리고 HBO 이와 같은 주요 이 셋업 기업들에 대한 이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쪽으로 이 방향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 K 컨텐츠 이 한류 영풍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수조 원대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터진다면 국내보다 해외에서 터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을 우선 보자. 그러면은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유튜브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자, 중국이 리커창 체제로 변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우호적인가요? 뭐 화장품이나 게임주 아니면 관심 섹터가 있으신지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리커창 체계로 꼭 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중국 쪽이 뭐 그 권력 투쟁이 물 밑에서 뭔가가 있긴 있는 건 확실해요. 자, 아까 그 말씀드렸던 라오거신이 그 갑자기 돌연사를 했는데요. 그분이 그 돌연사하기 이틀 전에 그 환경 오염 관련해 갖고 뭐 그쪽에 회의를 가갖고 거기서는 굉장히 좀 건강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그런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중국 쪽이
뭐 좀 돌연사하고 우리나라 정치로 따지면 아주 옛날 군사 독재 시절 그런 때보다 더 심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리커창이 만약에 이긴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뭐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근데 이긴다라고 가정을 하면 큰 틀에서 시장이 변할 거예요. 뭐 게임주, 뭐 화장품주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리커창이 주석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시진핑이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로 코로나 정책 이런 부분들도 막 좀 비판을 하고 그리고 이 원로회도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근데 이분들은 정면에 나서진 않지만 뒤에서 막후에서 굉장한 힘을 뭐 이렇게 아직도 발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들이 좀 이렇게 주룽지 총리가 나선 거 보면 이분들도 마음이 조금 돌아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시진핑은 그 군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 인하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미국도 어느 정도 뭐 그런 부분들이 리커창 총리가 만약에 뭐 정권을 잡게 된다라면 그 전에 시진핑이 있을 때보다 좀 상당히 좀 이렇게 유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 때 뭐 저 1대1로다 뭐다 하면서 저 미국한테 막 대들었잖아요. 그러다가 관세도 두들겨 맞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약하게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고요. 미국 쪽에도 좀 유화적으로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의 그런 맥락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불과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황구시보 편집장 그 후시진이란 사람은 뭐 한국 뭐 너네 잘못하다 우크라이나 꼴 난다 이런 막말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IPEF 그쪽에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합니다. 이거는 일단 뭐 누구든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할 그런 부분들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권력이 바뀐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전체적으로 미국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중국한테 뭔가를 요구를 하겠죠. 뭐 금융시장 개방을 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게 받아들여진다라면 저 관세도 내리고 만약 그렇게 돌아가게 된다라면 이건 정말 큰 대형 호재가 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가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된다라고 가정을 해갖고 뭐 찍어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식시장에서 가정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중국 쪽에 뉴스를 이렇게 계속 좀 살펴보면 요번에도 이런 변화가 좀 나왔었죠. 뭐냐면 공산당 기관지에 나온 부분들이 뭐 제가 목요일 날 10만 명을 이렇게 모아놓고 온라인상에 모아놓고 저 경제회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리커창 총리가. 근데 이 리커창 총리의 그 뉴스가 일면에 나왔어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뭐 제로 코로나 관련된 거는 그 뒤에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당연히 지금 당연하게 생각해 보면 시진핑 주석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커창 총리가 먼저 나왔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뭔가 저 권력 구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해진 건 아닙니다, 시청자님.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리커창 총리가 부각이 된다라면 우리나라나 뭐 전 세계적으로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또 뭐 저 리커창 총리가 저 코로나 정책 막 비판해갖고 좀 풀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코로나가 막 확산이 돼서 여론이 악화가 된다라면 시진핑 주석 쪽에 힘이 쏠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딱 뭐 누가 이긴다 이거 정하는 거 그거는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저 뉴스들 이렇게 나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행간을 잘 이렇게 보신다라면 큰 틀에서의 시장을 저 판단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뭐 제가 생각하는 대로 뭐 바라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된다라면요. 어떤 한 종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자,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바쁘게 좀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이 EJ를 통해서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적극적으로 대화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은 또
기업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최근에 좀 즐겨 하고 있는 내용들까지도 소통하고 있으니까 정말 좀 다채롭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의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같은 시간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